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박세아입니다. 오늘은 전승연, 이도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일의 모습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직업은 변화를 맞이하고요.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기회는 늘 변화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도 변화에 따라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1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하면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외 변수인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은 후행 지표인 만큼 아직은 중동 상황이 수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판단 기간을 축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위기 지역과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지정 요건 판단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상용직 일자리 감소폭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6개월 동안의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의 감소폭도 감안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정부가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서 기간제 2년 제한 문제가 노사정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계약직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기간 연장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전승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 주목해볼 직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공지능의 눈과 길을 만들어주는 데이터의 해석자입니다. 우리는 음성으로 길을 찾고 사진 한 장으로 정보를 검색하며 이제는 AI와 대화를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뒤에는 AI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 음성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사람들, 바로 AI 데이터 라벨러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움직이는 숨은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AI 데이터 라벨러는 이미지, 음성,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위의 상황을 인식하려면 신호등과 차, 사람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많은 이미지에 직접 표시를 하며 이것은 보행자, 이것은 차량이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라벨러의 작업입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오차 하나가 AI의 판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입니다. 현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세밀한 기준과 협업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수차례 검수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품질을 높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 금융, 보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장되면서 단순 작업을 넘어 지식 기반 분석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의 중요성은 AI 기술이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AI의 성능은 결국 데이터의 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잘 정제된 데이터 하나가 수많은 알고리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AI 데이터 라벨러는 기술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전망 또한 주목할 만한데요. 비대면 산업과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라벨링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프로젝트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어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반복을 넘어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사고력 기반 작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데이터에 의미를 입혀 기술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더 똑똑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직업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도서관에 가보면 이 책 옆에 하나씩 라벨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도 라벨링을 통해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데이터 라벨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 시장의 황금 열쇠는 이른바 고스펙이었습니다. 출신 학교, 어학 점수, 학점이 당락을 결정하곤 했죠. 하지만 최근 채용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배경보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일을 할 줄 아는가를 먼저 보는 이른바 스킬 기반 채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트렌드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킬 기반 채용이라는 말 그대로 학위나 이전 직장의 이름값 대신 구직자가 보유한 구체적인 직무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미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통적인 학벌이 실제 실무 역량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에 따라 교육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화제인 나노 디그리와 직무 부트캠프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나노 디그리는 매우 작다라는 뜻의 나노와 학위의 디그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대학처럼 4년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특정 기술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초단기 학위 과정을 말합니다. 또 직무 부트캠프는 신병 훈련소처럼 단기간에 고강도로 직무를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직 선배들과 함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장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실전 훈련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역량의 시각화입니다. 부트캠프나 프로젝트에서 협업 툴을 활용해 공정률을 20% 개선했다처럼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여러분의 실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만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내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AI 활용 능력이나 데이터 리터러시가 모든 직군에서 필수 스킬로 요구되고 있는데요. 틈틈이 자신의 스킬 인벤토리를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킬 기반 채용 트렌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진가를 확실히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스킬 인벤토리.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정리해둔 목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이력서를 좀 더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나의 능력 지도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 스킬 인벤토리를 잘 구축해 두신다면 분명 취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직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직업의 세계인데요. 배지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직종과 미래 유망 직종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연일 유가 불안정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또 엔비디아 젠슨왕 역시 이 산업의 중요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태양광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태양광 개발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자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직군이 아니라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설계, 또 투자 유치, 그리고 발전소 운영까지 하나의 태양광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 시공보다 개발 단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직업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정책과 시장이 동시에 밀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정책 측면으로는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기업과 국가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의무처럼 받아들이면서 태양광 발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태양광이 비싼 에너지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 단가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즉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에너지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태양광 개발자는 단순 기술직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획자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태양광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가 불안에 더해서 이 에너지 수요, 전력 수요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를 짚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이 기술이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AI가 확산되면서 업무 속도는 빨라졌지만 오히려 이 요구되는 기준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서 근무 시간이 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AI 기술이 과연 우리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승연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여러 직군에서의 반응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니까요. 예전에는 일을 끝낸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중간중간 숨 쉴 틈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은 그 틈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조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AI를 일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효율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효율이 올라갔는데도 왜 더 바빠진 건가요? 네, 효율이 올라가면 일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효율이 올라간 만큼 기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3개를 하던 일을 이제는 10개 하라고 요구받게 된 셈이죠. 여기에 비교가 더해지는데요. AI를 잘 쓰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결과를 내니까 그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결국 조직 전체가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일의 양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게 하나의 부담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의 양이 많아진 것 외에도 또 다른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아 아나운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AI를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툴, 새로운 모델, 그리고 새로운 방식, 이게 다 일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이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늘어난 셈이죠. 예전에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속도를 내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AI 분야는 먼저 하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멈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도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변화가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방식이나 일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도 좀 변화를 줄 것 같은데요. 네, 영향이 있을 거란 예측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속도에 쫓기는 느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 자체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또 일이 점점 소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계속 생산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금방 사라지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일에 대한 의미 자체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네, 기술은 결국 효율을 위해 존재하고 효율은 인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AI가 발달하면서 일의 속도도 높아지고 기준 또한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과 경쟁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결국 균형을 찾으려면 기술의 방향과 더불어서 이 속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빈 스토리 시간인데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빈 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혹시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편리하게 누리는 디지털 세상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구멍과 그 구멍을 노리는 창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그 날카로운 창에 맞서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 해킹 대회 데프콘을 제패한 살아있는 전설, 바로 화이트 해커 박세준입니다. 박세준 대표를 수식하는 말은 화려합니다. 해킹계의 월드컵이라는 불리는 데프콘에서 무려 7회 이상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해커들의 우상인데요. 하지만 잠시 그의 시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보안 전문가를 꿈꿔왔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그저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했던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남들이 게임을 즐길 때 그는 그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안의 규칙을 바꿀 수는 없는지 파고들었죠. 그에게 해킹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기술이 아니라 가장 복잡한 퍼즐을 푸는 짜릿한 놀이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달리기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유학 시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만든 해킹팀 PPP는 전 세계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밤을 새우며 수만 줄의 코드를 분석하고 단 하나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박세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우승 트로피에 안주하지 않았는데요. 나만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해커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보안 설계자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행보는 더 깊은 나눔과 책임으로 이어졌는데요.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를 설립해 국내외 주요 기업과 국가기관의 보안 인프라를 점검하고 미래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화된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는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외로운 싸움 속에서도 그는 오늘도 묵묵히 디지털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이죠.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다. 박세준 대표는 말합니다.
보안은 특별한 기술을 뽐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0과 1의 숫자로 세상을 지켜내는 사람. 그의 치열한 고민 덕분에 오늘도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경제 흐름이 산업과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뉴스에서 중동의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는 단순히 기름값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단어,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를 뜻하는 영어 리와 해안을 뜻하는 쇼어의 합성어인데요. 즉 인건비를 찾아 해외 해안가로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의 해안 안쪽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최저 비용이 정답이었다면 이제는 전쟁이나 봉쇄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내 집 앞 공장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3가지 핵심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장의 귀환이 곧 고용의 증가는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했는데요. 돌아온 공장들은 AI가 지배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조립 인력 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는 고숙련 엔지니어나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 전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결국 리쇼어링 시대의 제조업은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닙니다. 일자리의 양보다 질적 대전환이 생존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동맹이 일터를 결정하는 프렌드 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에서 한 발 더 나간 개념이 바로 프렌드 리쇼어링입니다. 이름 그대로 친구, 즉 가치관과 안보를 공유하는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어디서 싸게 만드느냐보다 누구와 손을 잡는지 더 고민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 거대한 장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전문가와 국제 전략기획 인력의 몸값이 치솟고 있죠. 우리의 일터가 국내를 넘어 동맹국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확장 중입니다. 셋째, 직무가 실시간으로 재편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처럼 원자재 수급은 시시각각 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 라인과 사업 방향을 즉각 변경해야 하는 현장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 새롭게 떠오른 흐름이 바로 긱경제입니다. 긱경제란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유연한 경제 형태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정기적인 공채를 통해 대규모 인원을 뽑아 평생 직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특정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단기적으로 섭외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준비된 인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에게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선택권과 높은 몸값을 받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나만의 확실한 직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급망 혼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상수가 된 뉴노멀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단순 노동에 안주하기보다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할 때인데요.
또한 국내를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의 방향을 알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공급망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잘 잡는 선구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중동 전쟁 리스크는 한동안 우리 시장을 지배해 왔죠. 이런 리스크에 이제는 기업도 리쇼어링, 기경제 등을 통해서 이 고용 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데이터로 본 리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AI 동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고서를 쓰다가 막히는 순간 AI에게 이 부분 정리해줘 라고 묻고 순식간에 완성된 문장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정리해주고 아이디어를 확장해주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대신 표현해주는 존재.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의 일을 돕는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기계가 보조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과 AI가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지금 세아 아나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뭐 AI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전 거의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GPT 없던 시절엔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요즘엔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노동시장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일까요? 데이터는 이미 시작된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무의 약 60% 이상이 A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인지 기반의 업무일수록 AI와의 협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도입 기업 비율이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며 기업 단위의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나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 활용 능력이 기본 스펙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AI를 적극 활용하는 근로자일수록 업무 생산성이 평균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일을 빼앗는다기보다는 일의 속도와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기획자는 더 빠르게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마케터는 더 정교하게 타겟을 분석하며 기자는 더 다양한 관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결국 중요한 건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느냐겠네요. 네, 인간으로서 이 단순 실행보다는 판단 그리고 맥락 이해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듯 이제 노동시장의 기준은 바뀌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AI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일의 방식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하 아나운서 다음 주제 뭘까요? 네,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탈회사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사가 꿈이다라는 말 대신 나는 나만의 업을 찾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퇴근 후에 유튜브를 하거나 주말에 프리랜서로 뛰는 엔잡러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데이터로 보면은 구조적 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프리랜서를 포함한 1인 지식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최근 3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30 청년층 내에서 비전형 노동자 비중이 작년 대비 약 15%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5%면 정말 큰 수치인데요. 예전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조직 밖에서 자유를 찾는 게 하나의 커리어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퇴근 후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엔잡러를 준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로 보는이라는 코너 이름이니까 이 데이터 상으로 볼 때 이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엔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까요? 네. 과거에는 단순 배달이나 노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이제 IT 개발, 디자인, 마케팅, 심지어 전문 컨설팅 분야까지 확장됐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데이터는 만족도입니다.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명 중 7명이 소득이 불규칙해도 시간의 자유와 주도권을 갖는 현재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70%나 만족하다니 놀라운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조금 됩니다. 소속이 없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건데요. 아까 도하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스킬 기반 채용 트렌드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나노 디그리나 직무 부트캠프 같은 단기 직무 교육 이수자들의 향후 행보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분들 중 약 25%가 조직에 속해 있기보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 마켓에 바로 뛰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스킬 자체가 곧 명함이 되는 시대가 데이터로 입증된 셈이죠. 네,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 아주 희망적인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그 부분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물론 만족하기도 하지만 좀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할 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보니까요. 서비스업 비중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네, 결국 준비된 스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프리랜서의 삶이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길까요? 네, 기업들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40% 이상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탤런트 마켓 활용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의 데이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엔잡러 시대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실력에 기반한 책임의 시대인 거죠. 오늘 데이터를 통해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잡러 증가에 따라서 개인도 또 기업도 사회도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개인들은 이 자신의 무기를 좀 더 탄탄히 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하늘 위에서 인터넷을 만드는 기업 스타링크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이젠 땅이 아니라 우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스타링크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입니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신 서비스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 인터넷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위성들은 서로 연결되며 지구를 촘촘하게 덮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요. 기존 인터넷이 지상 케이블 중심이었다면 스타링크는 하늘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형에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스타링크의 가장 큰 의미는 인터넷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데 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사막, 또 바다 위처럼 기존엔 연결이 어려웠던 곳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교육, 의료, 또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인 거죠. 스타링크는 특히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상 통신망이 파괴되어도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신이 끊긴 지역에서 긴급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며 구조 활동과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링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와 원웹 등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위성 기반 인터넷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스타링크가 가장 많은 위성을 확보하며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등장은 통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는 지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지만 이젠 우주 기반 네트워크가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특정 국가의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는 비행기 안에서도 또 바다 위에서도 심지어 오지에서까지 끊김없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원격 근무, 온라인 근무, 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정보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넷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엔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기술은 이제 세상의 모든 곳을 연결하려 하고 있는데요. 연결의 한계를 허무는 기업 스타링크.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으로 떠나볼 텐데요. 장동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5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맘때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초록빛 설렘이 피어나곤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연이 주는 위로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201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올해로 6회째 맞이하는 201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청주생명누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림청 충청북도와 함께 연계해 진행되고요. 그런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현주소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5월의 싹들 맛이라는 주제로 정원에서 피어나는 생명력과 휴식,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규모가 더욱 커진 만큼 도심 속 정원의 정수를 한껏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는 상시 체험으로는 정원사의 마음 나누기, 정원사가 되어보기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정원사의 마음 나누기는 내가 꼭 키워보고 싶은 식물 버킷리스트와 꿈꾸는 정원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자유롭게 적어보며 정원과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 한정으로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직접 만들어보는 가드닝 클래스가 운영되어 정원 문화에 대한 흥미를 더해줍니다.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원 전시도 놓칠 수 없겠죠. 전문 작가들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초청 정원부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참여 정원, 그리고 시민 정원사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담긴 테마 정원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기한 작가의 논스케이프라는 작품인데요.
해당 작품은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농경 경관의 기억을 정원이라는 공간에 세밀하게 담아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4월 한 달간의 정성스러운 조성을 거쳐 오는 5월 7일 그 싱그러운 실체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풍성한 볼거리 역시 이번 축제의 큰 매력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버블쇼와 마술쇼가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정원용품과 식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과 전문가들의 정원 컨설팅까지 더해져 정원을 사랑하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휴식과 즐거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완벽한 나들이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색빛 도심을 벗어나 초록색 싱그러움 속에서 진정한 쉼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연인과 함께 이곳 청주생명놀이공원을 방문해 정원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과 휴식, 즐거움이 공존하는 201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5월의 추억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한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기름값 많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 받으시죠?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금융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여기에 환율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기름도 더 비싸게 들여오게 되는데요.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 조절에 나서면 시장에 풀리는 원유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운송비와 정제 비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류세까지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이 결정됩니다. 즉, 기름값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같은 기름이라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주유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유소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서 주유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이럴 때는 오피넷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피넷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 주변 주유소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가격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경로별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출퇴근 동선 안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어서 굳이 멀리 돌아가시지 않고도 주유가 가능합니다. 특히 오피넷에서는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LPG 가격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셀프 주유소 여부나 브랜드별 가격 차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주유 타이밍입니다. 기름값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넣는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 이용이 많은 주말보다 평일, 특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격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근처럼 상승세일 때는 미리 채워두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하락세라면 한 번에 넣기보다는 나눠서 넣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지금 필요하니까 넣는다가 아니라 가격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비용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인과 적립입니다. 주유 할인 카드나 멤버십을 활용하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50원만 아껴도 한 번 주유 시에는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를 한 달, 1년 단위로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일부 카드의 경우 주유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자주 주유하는 분일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브랜드에 맞춰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더해서 연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절약 방법입니다. 같은 기름을 넣더라도 운전 습관에 따라 소모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반복하게 되면 연료 소모가 증가하고 반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운전하면 연비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차량이 더 많은 힘을 쓰게 되어 불필요한 연료 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같은 거리, 같은 차량이라도 들어가는 기름의 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값은 국제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소비자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체감 비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넣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비교하고 선택해서 같은 기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알쓸정 내용은 정말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라는 코너에 걸맞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즌에 가장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불안한 세계 정세에 기름값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가격 순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오핀 앱부터 주유 타이밍, 할인과 적립까지 다원 아나운서가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다가오는 봄, 여러분의 직업 생활에도 봄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